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엠.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상관인데요. 그래서인지 어깨가 절로 움츠려지기도 합니다. 어깨 펴시고요. 전방 주시 잘 하시면서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차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유독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만 차가 좀 더 많습니다.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7km 구간 밀립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는 평소보단 좀 적어서 가좌일 때나 신월일 때 빠져나갈 때만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짧게만 밀려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곡에서 서초까지 서울 시구간 안에서만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금융그룹 결국은 내부 인사로 이 결정이 됐죠? 회장이? 예, 이제 인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도 탈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였죠. 이 KB금융 사회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제 회추위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면접자가 총 4명이었고요. 이 최종 후보 면접을 마친 후에 투표를 해서 결국 최종 윤종규 전 KB금융부사장을 향후 KB금융그룹 지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날 면접 나오신 분들 보면은 김기용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또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이번에 이제 회장이 되셨죠.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그리고 하영구 전입니다. 전 한국시티은행장, 이 4명이 후보였었는데, 실은 이 오후 5시, 5시 반까지만 해도 하영구 전 시티은행장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굉장히 주요했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또 했었고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부 인사에 속하는 윤종규 KB금융 전 부사장이 이제 최종 회장이 된 겁니다. 이 윤종규 회장입니다. 이제 윤종규 회장 내정자의 이 이력을 좀 보면은요, 광주 상고 출신이고요. 예. 2002년부터 KB와의 인연을 맡게 돼서 이제 3일 회계법인 부대표 하다가 이제 당시에 돌아가셨죠.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좀 와달라 해서 이제 국민은행 쪽으로 KB금융그룹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후에 2004년에 이제 국민은행하고 국민카드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났다가 다시 2010년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KB금융 부사장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부회장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이 KB금융그룹 이 회장은요, 이 앞으로 다음 달 21일 날 주총에서 정식 확정 선임이 되고요. 임기는 3년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지금 그 외부 인사 하영구 시티은행장이 이제 유력했었다. 그런데 결국 내부 승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승진이 좋은 거예요? 외부 인사 영입이 좋았던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예? 각각 장단점이 있었고 예. 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영구 전 이제 시티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이제 후반부에 정치권과 친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이 역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동안 무피아, 관피아, 학피아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 회추위에서도 그럴 바에 좀 이런 모든 이 피아와는 좀 무관한 내부 인사가 어떨까라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내부 인사가 되니까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데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윤종규 이제 회장이죠. 회장 내정자도 일갈로 아직도 좀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 이게 합병하면서 했었는데 출신에 좀 갈등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부터 좀 처리하겠다 하고 조직의 화합 이끌어내고 조직원들의 상처를 달래겠다. 이런 좀 내부적으로 방향을 많이 잡은 말들을 했습니다. 예. 이 앞으로 이 윤종규 회장 내정자가 풀어야 할 숙제 많습니다. LIG 손보 인수 계약이 있고요. 우리은행 인수 문제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회장과 국민은행장을 겸임해라. 이걸 나누니까 이번에 나눠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하는 건데 한 여러 숙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지역색 이런 거 말하긴 좀 그런데 이제 호남 출신의 첫 번째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거 이번 정권에서 그런 얘기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 신한, 우리금융지주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제 TK 대구경북 또 PK 부산경남 출신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호남 출신이었다. 지역적 안배도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추측입니다. 예. 지역적 안배도 근데 중요해요, 사실. 예. 그런가요? 그리고요. 그 국내 최대 복합육돈 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주장이 됐던 파이시티 사업 있죠. 양재동에 있는 거. 예. 이게 결국 무산이 됐네요. 이거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예.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양재동 쪽에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엊그제 같은데 이 파이시티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게 2003년 2004년 2005년 때부터 이게 막 얘기가 되고 으쌰으쌰 했던 건데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서울중앙지법이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시행사인 파이시티 또 파이랜드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이시티가 이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 화물터미널 그 부지인데 96,000제곱미터 부지 한 3조 원짜리 사업이었었고 여기에 막 쇼핑몰, 물류시설, 유통시설, 오피스 빌딩 짓고하겠다 막 그랬는데 이게 참 불운합니다. 처음에 건축 인허가도 잘 안 나온 데다가 2008년 말 그 유명한 세계 금융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부동산 침체 막 터지고 그러면서 땅 한 번 못 파고 완전히 사업을 접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도 없었어요. 네. 지난해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신세계백화점 마트들, 롯데마트 이런 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번 다시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파산입니다. 법정 관리가 종료고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건 파산 관제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뒤에 정리하는 사람 들어가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이시티 사업이 정재계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익숙하실 거예요. 파이시티 하면은 이제 산업인허가 청산 그래가지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죠. 또 박영준 전 지경부 지식경제부 차관이 기소돼서 실형을 받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후폭풍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 채권을 발행한 게 한 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다 법인한테 갔다고 하는데 개인도 좀 판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1조 원짜리가 날리게 됐으니까 과연 투자금 회수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고요. 당분간 이 부지 그냥 좀 흉물스럽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여기 또 뛰어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개발이요. 그리고 금값이 한 돈에 17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네요. 예? 더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돌반지를 빙자해서 지금 15만 원이요? 예, 15만 원. 그러면 좀 이거 사둬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저는 사라고 좀 권하고요. 살 때도 그냥 대거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사람에게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다. 금목걸이 같은 거 이런 식의 아기자기하게 연인이라면은 이 커플링, 금으로 된 커플링 이런 식으로 좀 야금야금 실물금을 모아두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금값이요 온스당 이게 1,900달러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쯤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1,200달러까지 지금까지 내려앉았는데 거의 마이너스 40% 손실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국제금값이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값은 진짜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니까 실물금을 들고 있으면은 예. 언젠가는 한평생에 빛을 발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금이라는 게 그쵸. 실은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게 돈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미국이 멋대로 달러를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금을 딱 창고에다 넣고 그 금만큼 돈을 찍어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이제 돈이었었는데 저는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도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생기고 그럴 때는 이런 실물금을 집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두신다면은 위기들이 옵니다. 뭐 예. 5년꼴로 7년꼴로 그럴 때 한번 팍팍 금은 무조건 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좀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근데 한 달간 금 판매량이 뭐 온라인 홈쇼핑도 그렇고 종로 매장에도 그렇고 한 20%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중들이 본의 아니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바닥을 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본이제, 그 은본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옷의 옛날이 마법. 아니라 한 30년, 그렇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70년대까지. 그 우리가 잘 아는 옷의 마법사라는 그 동화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은본이제를 맞습니다. 이 알리기 위해서 쓴 얘기 아닙니까?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옷의 마법사. 예. 그런데 이제 그 고기를 미국이 끊어냈는데. 그렇죠. 달러가 왕이다 이러는 거죠. 예. 그러나 다시 금에 휘하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법무부가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희가 바로 어제 정철진의 경제시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 대책의 일환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선 귀가 솔깃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요, 2년마다 이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3년으로 해주면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부작용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들의 주거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늘려주는 게 좋죠. 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상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개정이 되면 처음에는 6개월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1년, 2년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이건 예. 3년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이제 한꺼번에 전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세가 아예 월세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세 기간이 이제 만약에 3년으로 하면요. 예. 이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 외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세 거래요? 아니, 전세든 매매든요. 매매든, 왜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었죠. 예. 투자 수요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전세를 끼면 거래가 안 됩니다. 아하. 그렇죠. 거래가 예. 줄어든다면 당연히 뭐 중개업소들이 힘들 것 같고, 이삿짐 센터라든지 뭐 도배장판 수리업체, 이런, 관련 업체들이 많이 좀 힘들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법무부의 주장이라는 것이 지금 기재부라든지 예? 이런 쪽에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을 살리려고 막 모든 규제를 다 풀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반드시 직접적인 이런 연관관계, 뭐 상관관계는 사실상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전세 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를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어쨌든 뭐 그렇게 오를지 안 오를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를 봐야 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과거에 어땠어요? 아까 6개월, 맨 처음에 6개월이었다가 그 다음에 1년이었다가 2년이 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도 이런 부작용 우려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나요?
그때 많았죠. 그러니까 1989년 12월 30일 그때에 주택 임대차 이제 보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걸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이 됐죠. 당시 KB 조사 결과를 보면요. 89년 한 해의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22%가 올랐고요. 90년에는 21%가 올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집주인이 2년 동안 못 올릴 테니까 한꺼번에 이제 올리자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값이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전세 시장에 한동안 짝수혜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1989년 12월 30일이니까 사실상 1990년이나 똑같죠. 예. 그렇죠. 하루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짝수혜에 이사를 많이 가고 홀수혜에는 이사를 좀 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짝수혜는 전세값이 많이 오른다는 이런 속설들이 이 임대차 보호 기간을 변경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전세 기간이 길어지면은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그냥 월세 받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훨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어차피 집을 못 파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월세는 1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집주인들은 2년 동안 월세를 차곡차곡 받고 싶겠죠. 예. 근데 세입자들은 1년을 원하거든요. 그 1년 있다가 뭐 전세 나오면 갈아타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죠. 예. 그리고 전세값 오르고 예를 들면은 거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도 지금 자격 요건이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세 기간을 3년으로 늘었을 경우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디딤돌 대출은 결국은 이제 매수자들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디딤돌 대출은 이제 국민주택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4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줬는데 이제 6억 원 이하까지도 혜택을 준다면은 주로 이제 4억에서 6억 사이에 그 주택을 사려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조치로 어떻게 보면은 주택을 취득하는데 문턱이 좀 다소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대출 조건이 좀 좋아진다고 해서 당장 집을 사려고 하지는 않겠죠. 가을 이사철도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이 가을인데요, 뭐. 그렇죠.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사철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가을에는 좀 어땠어요, 상황이? 부동산 시장? 거래는 많이 늘어났죠. 예. 근데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예. 세입자들이 분명히 집을 샀습니다. 예. 집을 사긴 했는데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너무 빠른 속도로 돌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집 사는 속도보다는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이런 속도 차이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뭐 계속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을 이사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을 이사철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그 짐을 싸는 그때가 아니고요. 네. 한 달 전인 계약 기준. 그렇죠. 계약 기간이죠. 그럼 지금 근데 이사 시즌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계약을 많이 했겠죠. 지금 계약하면 눈 올 때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거의 맞습니다. 아마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월세 돌리고 또 월세 올리고 전세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또 큰 문제인데, 그래서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만들자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실효성이나 다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예. 항상 이제 그 후폭풍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불안한 사금융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한 위험한 처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집주인이 전세 공급을 안 한다는 거겠죠. 가뜩이나 지금 저금리인데 공급을 해봐야 그렇게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에게 불리한 가격 통제를 한다면은
전세를 더 안 내놓으려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전세 종말이 더 빨라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세난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보다는 전세를 좀 더 내놓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나눠서 여쭤볼 텐데, 첫째, 부동산 집값 말이에요, 집값. 이게 집값이 하향세 추세라는 거는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지금 바닥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에는 바닥이면 금방 올라갔죠. 예. 근데 지금은 바닥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저성장 국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플레이션 쪽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부동산은 그 영향 안 받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정부가 워낙 지금 군불대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대는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집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우스푸들이 전세 보증금이 워낙 오르니까 예. 이걸 받아다가 대출을 상환했기 때문에 급하게 팔 이유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와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약간 겹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소강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까요? 전세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사철이 끝났거든요. 내년 네. 초에 이제 또 학군인사철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 내년에 또 강남 재건축 철거도 또 많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불안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부 뭐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상승에 따른 피로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전세 시장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매장. 문의 1688-2600 한라.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요새 경기가 나쁘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나 나쁜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새 이른바 그 치킨집, 이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 1년 만에 절반가량이 폐업하고요. 5년 후면은 10곳 중에 8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치킨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호 대표,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치킨집. 근데 솔직히 자영업자들 분 중에서 치킨집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많아서 어려운 건지 모르지만 진짜 어렵죠, 지금, 안 차장님. 네, 뭐 최근에 국장검사 자료 나왔고 이미 저희도 뭐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었지만. 풍문으로 들었어요. 예, 오늘 노래도 나왔는데. 예. 숙박 음식 생존율이 글쎄 1년이 지나면 반이 문을 닫고 5년이 지나면 20%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에서 5년 동안 버티고 있다. 그럼 대단한 집인 겁니다. 예, 그 20% 안에 버티니까 아주 성실하거나 아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인데 예. 어쨌든 지금 너무 예를 들면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다들 자영업을 너무 많이 창업하시니까 과당 경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중소상공인들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3중 4중 고통으로 이렇게 문을 많이 닫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민호 대표님이 치킨 협동조합으로 그 활로를 뚫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있는 건데 너무 이제 이렇게 반갑고 희망적인 소식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치킨집들이 조그맣잖아요, 대부분. 예. 뭐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한 테이블 2개 정도 있으면 꽉 찰 정도의 치킨집들도 예, 많은데. 배달만 전문하시는 그렇죠. 데고요. 근데 이민호 대표님께서는 치킨집 하시고 계시죠, 지금? 네, 네. 얼마나 하셨어요? 네, 치킨집은 한 5년 정도 했고요. 예. 이제 치킨집 하기 전에 제가 치킨 유통업을 10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치킨 유통업이라는 것은 닭고기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예, 닭고기를 이제 판매하는 유통업입니다. 육개라고 하죠, 육개. 예.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거 몇 년 하셨다고요?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직접 치킨집을 하신 거는 5년 정도 되시고요. 예, 같이 했죠. 치킨 유통업도 하면서 예, 치킨 개인 브랜드로 치킨집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브랜드요. 예, 프랜차이즈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멕시카나 치킨을 개인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그 경쟁이 심화되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대기업 브랜드도 이제 한번 작년에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세요? 그 지금 저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격심한 그런 상태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가불 문제로 대표되는 치킨집들 그 폐점 문제. 너무나 이제 마진이나 가불 문제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행포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이제 이렇게 그 지나치게 비싼 가격 폭리 문제, 그다음에 뭐 과도한 판촉 강요라든지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그 이렇게 치킨 점주분들이 그 정상적인 마진을 갖고 이렇게 닭고기 값이 비싸게 한다. 예, 닭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를 이제
양념? 튀겨서 양념해서 튀겨서 포장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과정에 그 자재값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치킨 점주분들의 마진인데 그 부분이 좀 불공정하게 그 가맹본부나 이런 쪽으로 편중되는 현상. 몇 퍼센트 나가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치킨 점주들이 모여서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원가를 사실상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해서 그 원가로 다시 공급을 하고 협동조합이 운영비만 이렇게 이제 걷어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데 고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15% 이상 마진율이 차이가 나고요.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 그런 소속 그 치킨 점주들의 마진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보고 해봤는데 20% 이내의 마진이 되기 때문에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 마진이 그 20% 이내이면서 그 평균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00만 원도 안 되는 두 분이 남편하고 부인이 두 분이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수준 이렇기 때문에 그 폐점 위기에 몰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1년도 이렇게 생존하기 어렵고 5년 되면 20% 이내로 이렇게 생존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프랜차이즈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마진율은 그 내야 되는 돈은 다른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실제로 점주분들이 갖고 가시는 돈이 평균적으로 20% 미만이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치킨집이 전국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깜짝 놀랄 거예요. 몇 개가 있냐면 5만 개가 넘게 있거든요. 개인 브랜드까지 해서. 저도 안 놀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근데 더 많은 게 이제 미용실 6만 개쯤 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편의점만 해도 3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치킨집이 그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방금 이민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이제 상당수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계열인데 가불 문제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뭐 맥으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육개 공급 가격 660원 올린 거예요. 근데 한 달 200만 원 안팎의 수입을 겨우겨우 부부가 일해서 벌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일해서 심지어 새벽까지 일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660원 올리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죠. 수익이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 항의하니까 막 소송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치킨 점주분들이 큰 말 먹은 거죠. 아니 우리가 치킨 유통업도 해보고 치킨도 해봤는데 못할 게 뭐 있냐. 노화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구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동네도 가보면은 그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그 편의점도 이 프랜차이즈 같은 편의점이 아니라 그것도 점주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치킨 협동조합 같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 만들어서 낸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뭐 잘 되는 거는 같지만 그게 근데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나 모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 문의하고 저희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분은 100여 분 정도 되시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점포를 오픈하고 이렇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는 7분 정도 됩니다. 오픈 준비가 지금 2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 이제 2개를 같이 하는 거죠. 조합 간판도 걸려 있고 기존에 하던 간판도 걸려 있는 이런 상태로 하신 분이 1분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한 2분 정도가 그 지금 이제 결정만 보류하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엔 문자 그대로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12월 1일 날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협동조합 치킨 쿱스 치킨 쿱이 이제 조합이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그래서 쿱스 치킨이 이제 문을 여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만큼은 아니어도 그 본사와의 불공정한 관계에 이제 질린 사람들 또 본사가 너무 육개를 마진을 많이 남겨먹고 공급하는 거에 이제 분노하신 이제 치킨 점주분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협동조합이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프랜차이즈. 예전에 뭐 우리가 유명하게 잘하는 무슨 썬키스트라든지 이런 데가 다 협동조합 형태고 뭐 이탈리아의 유명한 브랜드들 협동조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볼 만한 거죠. 아까 편의점도 본사가 35%의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편의점 매출에. 그러면 비용 떼고 35% 앉아서 35%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물건값 빼놓고요. 그러니까 비용 떼고 못 떼고 인건비 때문에 알바 비용을 못 주니까 막 편의점주들이 예전에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조정을 안 해주세요. 편의점 본사들이. 근데 이제
치킨은 수익의 30%를 떼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육개 공급가를 높이 쳐가지고 거기서 마진을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 겨우 튀겨가지고 배달 비용 내야죠. 알바 비용 내야죠. 요즘 무슨 또 배달의 비용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민호 대표 말씀은 부부가 새벽까지 일해서 200만 원을 못 버니까 이거로는 애들 키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협동조합을 잠깐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서 대략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프랜차이즈 기업의 97%가 협동조합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프랜차이즈 계열 그 기업들, 뭐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프랜차이즈 그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그 프랜차이즈는 100% 다 협동조합입니다. 결국은 뭐 스웨덴의 먼드라곤 기적 같은 이런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뭐 화해농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전체 내에서 30% 내지 한 50% 정도가 협동조합 형태의 그 사회적 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기업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가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원천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죠. 아, 저장님. 근데 왜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이제 저희는 산업구조 처음부터 이렇게 회의에서 경제 온조를 받고 그다음에 그 온조의 성과를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독점하는 구조로 있다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판매망을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서 일종의 수족처럼 부리는 것으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해왔습니다. 대부분 특히 유통업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예 대형마트니 뭐 SSM이 본인들이 직접 뛰어들어가고 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협동조합 숨쉴 틈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무슨 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하면서 협동조합이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죠. 뭐 한살림, 뭐 아이쿱 생협 뭐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치킨 분야에서도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본사행포 없이 서로 도와서. 근데 이런 협동조합이 잘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도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진이 본사에게 뜯기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목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관리도 그만큼 잘해야겠죠. 프랜차이즈 대형 기업이 하는 것만큼 그죠? 그래서 치킨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붙는 겁니다. 그냥 치킨만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원래 육개 유통업 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서비스를 연구하던 분들까지 같이 붙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대표님. 그 이 대표님도 요새 배달앱들 많잖아요. 그거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거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재는 필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 거기 빠지면 주문이 안 들어요? 예를 들면요. 그 지금 메이저 3사, 뭐 배달통, 배달민족, 요기요 이런 정도는 그 상당량 이렇게 주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매출이 아주 안 나오는 그런 그 어려운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내 옆집 저희 같은 경우도 공항동 방화동에 서울에 치킨집이 60개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내 옆집 A집, B집, C집이 가입을 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나만 가입해 있지 않으면 종이 전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뭐 부대에서 시킨다든 이럴 때는 어플 보고 이렇게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메이저 건은.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협동조합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 문제를 잡겠다. 공동구매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치킨 업주들이 마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가격, 광고, 배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배달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뭐 그 부분을 그 굉장히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결손 가정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구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하기 지금은 아직은 좀 어렵고요. 두 가지 가격 문제하고 광고 문제는 잡아주지 않으면 점주들의 마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폐점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격 문제는 저희가 이미 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매를 통해서. 두 번째 광고인데요. 그 광고비가 약 한 매출액의 10% 정도 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매출을 이루면서 그 점주들의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광고비가 어플 때문에 특히 어플이라든지 인터넷 광고를 때문에 원래 우리 그 치킨 점주들이
그 종이 광고를 통해서 아날로그식의 종이 광고를 옛날에 통해서 해왔던 광고비가 약 10% 정도라면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어플 광고를 통해서 5 내지 10% 광고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추가로 늘어난다. 그렇죠. 근데 그 10%가 그 치킨 10%면 15,000원 후라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요 마진이 지금 빠지게 되는 원인인데요. 그 배달 어플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달 어플도 배달통, 요기요, 요런 업체처럼 저희들이 이 치킨 점주분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배달 어플을 지금 만드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만들겠다. 그렇죠. 별도로 만들어서 왜냐면요. 그 배달 어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배달 어플에 따라 광고를 하고 광고주죠. 그리고 그 광고 비용을 내는 사람들은 점주들입니다. 근데 그 점주들이 지금 거기에서도 의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꼴인데요. 예를 들면 뭐 악플이 달려 있습니다. 악플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우리 이렇게 문제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돈 내고 광고를 했는데 영매카팅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내려달라. 안 내려줍니다. 소비자가 중요하죠. 왜? 소비자 지향으로 만들어지는 어플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자, 어플이 그 A 업체를 하나를 예를 든다면 광고를 월 단위 광고비를 3만 원씩 내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냥. 그 저희 광고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5만 5천 원 올렸어요. 그러면서 5만 5천 원 올리는 과정에 또 뭘 하나를 끼워 팔기를 했냐면 5만 5천 원이면 울트라콜인데 그 노출을 상단으로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하게 느껴지죠. 가격 올린 거죠, 결과적으로. 아니, 나머지는 다 뒤로 내려가니까 5만 5천 원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선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결제가 뭐냐면 바로 결제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주문을 하실 때 결제를 배달해주면 배달하는 사람한테 결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플에다가 바로 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치킨 점주분들은 배달을 했는데 돈을 일단 못 받아요. 그 PG를 통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이후, 일주일, 보름, 한 달 뒤에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13%에서 요기요 같은 데 20%까지 있습니다. 업종마다 다르게 매상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선결제를 하게 되면 엄은 돈이 나가는 거죠. 저희들 원래 광고비를 월 단위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고객님이 바로 결제를 해버리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결제하면 2,000원, 첫 번 주문하면 2,000원 뭐 할인 막 이런 것들 걸어가지고 판촉을 강화시키니까 그 선결제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이 선결제를 가고 있는 거는 점주 마진을 아주 치명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달 어플들이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 부분이. 점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선이에요. 그러면 광고비가 10% 정도가 적절했는데 5%에서 7% 혹은 10% 정도까지 늘어버린다면 점주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도 여러 번 다루었고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요지급 협회도 이제 배달 어플을 만들어서 6%대 수수료짜리를 어플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재료값도 과도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많이 거의 안 남았고 울상이었는데 게다가 배달 어플까지 광고비까지 이제 10% 정도 비용이 더 나간다니까 울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치킨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호 대표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